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 딸 앞길에 폐가 될까? 내 초라함이 드러나지는 않을까? 새벽부터 머리 손질에 한복까지 빌려 입고 왔는데 참을 수 없는 모진말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죠. 조용히 앉아있던 내 딸 지연이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호텔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연이의 진짜 말은 그 뒤부터였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끔찍했던 순간을 떠올리다 보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새벽으로 자꾸만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든 일은 바로 그날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딸 지연이의 상견례를 하루 앞둔 전날이었습니다. 벌써 울려야 할 휴대폰 알람은 아직 조용했지만 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은 제 몸을 낡은 기계처럼 만들어 알람이 필요 없는 인간으로 바꿔놓았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방 안의 공기가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내 딸이 상견례를 하는구나. 평생 받아본 적 없는 미용실 예약과 큰맘 먹고 빌린 고운 한복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제 몸은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서둘러 찬물에 세수를 하고 어제 입었던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밤새 불러터진 라면처럼 부은 얼굴과 함께 유난히 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락스와 세제에 절어 붉게 부어오르고 마디마디 갈라진 손. 이 손으로 내일 사돈될 사람과 악수를 해야 한다니. 저는 급하게 서랍 구석에 있던 핸드크림을 찾아 듬뿍 발랐습니다. 향긋한 크림 냄새가 어색하게 코를 찔렀지만 거친 손등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30년간 남의 집을 쓸고 닦으며 달아버린 무릎이 내일 있을 중요한 일을 시샘이라도 하듯 아우성이었습니다. 첫차 시간이 다가오자 정류장에는 저처럼 이른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피곤해 절은 얼굴로 말없이 버스를 기다릴 뿐이었죠. 곧이어 헤드라이트를 밝히며 첫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타요. 제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찾느라 꾸물거리자 기사님의 재촉이 날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늘 앉던 맨 뒷자리에 몸을 구겨 넣자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의 냉기가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스는 텅 빈 새벽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30년째 똑같았지만 오늘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내일은 꼭 내 얼굴에 먹칠하게 잘해낼게. 그 아이가 6살 때 죽은 남편의 손을 잡고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작은 아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내가 널 낳지는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그 약속은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버스는 익숙한 강남의 부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으리으리한 대저택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신 차리자 순자야. 내일이면 저런 집 사모님과 사돈으로 마주 앉아야 하잖아.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 오히려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집주인 마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오늘 왜 이렇게 늦어요? 시계 볼 줄 몰라요. 오늘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 오시는 거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처가 조금 늦어서 핑계대지 마요. 늦었으면 2배로 빨리 움직여야 할 거 아니에요. 2층 화장실부터 다시 한번 싹 닦아요. 어제 보니까 물때가 그대로 있던데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대꾸 한마디 없이 고개를 숙이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분명 3번이나 닦았던 화장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제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죠. 고무 장갑을 끼고 차가운 타일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큰거리는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지만 익숙하게 수세미를 잡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제 모습이 비치는 번쩍이는 수전 앞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무릎으로 지연이를 키웠고 이 손으로 내 딸을 검사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줍고 나서야 저는 겨우 허리를 팔 수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나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마나님은 친구들과 브런치를 먹는다며 외출한 뒤였고 텅 빈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주방 구석 평소 제가 앉던 작은 의자에 걸터 앉아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집에서 싸운 김밥 2줄. 차갑게 식어 딱딱했지만 시장이 반찬이었습니다. 한 입 가득 김밥을 물고 꾸역꾸역 삼키는데 식탁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나 볼 탐스러운 과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도 저런 거 좋아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뻗으려다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게 맡은 일만 해야 했죠. 김밥을 다 먹고 나니 오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맞이용 식기들을 꺼내 먼지를 닦고 거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을 마칠 때가 되자 저는 서둘러 제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집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시간, 저는 동네 상가에 있는 작은 식당의 뒷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모 오셨어요. 젊은 사장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래, 저녁 장사 시작해야지. 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식기세척기 앞에 서자 온몸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죠. 지연이 혼수값이라도 좀 보태야지. 수도 없이 되뇌었던 혼잣말이 오늘도 어김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오직 딸의 얼굴만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에 입고 가롯을 고르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모습, 제 손을 잡고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렇게 밤 9시가 넘어서야 식당 일이 끝났습니다.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 밖은 캄캄했고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직 자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제와 책상 앞에 앉아있던 지연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내가 검사인데 왜 엄마가 아직도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하냐고 사람들이 알면
나를 불려라고 욕할 거야. 지연이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제 딸이 검사가 된 후로 우리는 이 문제로 몇 번이나 부딪혔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 엄마는 아직 일할 힘이 있어서 그래. 집에만 있으면 병나. 저는 애써 웃으며 지연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제 속마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아직 모른다. 검사가 되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멀었고 좋은 집안과 연을 맺으려면 엄마인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 손으로 번 돈으로 내 혼수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으니 마음을 그런 게 엄마 된 마음이란다. 엄마 걱정 말고 우리 내일 상견례나 잘하자. 저는 지연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지연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대. 당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지. 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고운 빛깔의 한복을 보고 있으니 내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름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나는 그냥 지연이 엄마로 가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고 무서울까? 그저 이 고된 하루가 무사히 지나간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하루의 끝이 사실은 상상도 못할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벽에 걸린 고운 한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저렇게 화사한 옷이 걸려 있던 적이 있었던가. 그 고운 빛깔을 보고 있자니 문득 기억 저편에 있던 낙고해진 아이의 원피스 한 벌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난 일이군요.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갓 들어갔을 무렵이었죠. 그날은 제가 만나님의 아끼는 화분을 깨뜨린 날이었습니다. 현관을 청소하다가 실수로 청소기 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죠. 쨍랑하는 소리와 함께 제 심장도 바닥으로 떨어져 산 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편, 내가 미쳤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간년이 평생 벌어도 못 사는 거야. 마나님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제발 월급에서 깎지만 말아달라고 아이 학원비를 보내야 한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꾸물거리더니 오후가 되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어린 지연이는 우산도 없이 출근한 제가 걱정되었던 모양입니다. 작은 손으로 우산 하나를 챙겨 들고 낯선 길을 물어물어 제가 일하는 대저에까지 찾아온 것이었죠. 빗물에 흠뻑 젖은 채 대문 앞에 선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멈춰서 무릎 꿇고 비는 저와 악기처럼 소리 지르는 마나님을 번갈아 쳐다보던 아이의 얼굴.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단칸방으로 돌아온 지연이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 아줌마한테 맨날 혼나? 엄마는 잘못한 거 없잖아. 아니야, 지연아. 엄마가 일을 잘 못해서 그래. 엄마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어떻게든 제 딸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제 초라함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저 제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며 아이를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지연이 아무도 무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어깨를 토닥여주던 지연이의 작은 손길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설움은 명절이 되면 더욱 뼈에 사무쳤습니다. 남들은 가족과 모여 송편을 빚고 윷놀이를 할 때 저는 어김없이 강남의 그 대저택 주방에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줌마 갈비찜 봐요. 너무 단 거 아니야. 저는 왜 이렇게 태웠어. 온갖 타박을 들어가며 명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죠. 거실에서는 마나님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담벼락처럼 느껴져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내어가고 난 뒤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제 몫으로 남겨진 것은 식어 빠진 전 몇 조각과 나물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그걸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고 있는데 거실에서 저를 부르는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명절인데 딸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겠다. 이리 와서 밥이나 한술 뜨고 가라고 해요. 주방에서 먹으면 되니까 그 말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 푼 지독히도 위선적인 제안이었죠. 제 딸을이 누추한 주방으로 불러들여 하녀의 딸로 만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어리둥절한 표정의 지연이가 주방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엄마, 사모님이 오라고 해서 왔다는 아이의 눈에 차가운 음식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응, 아이는 제 옷자락을 붙들고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돼, 지연나 엄마 이래야 돼. 그래야 우리 딸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지. 명절에 일하면 돈을 2배로 준다는 말에 저는 딸의 눈물을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어서 집에 가라며 아이의 등을 떠밀 때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지연이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 설움이 눈물 전부 다 내가 안고 가자. 우리 지원이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날 이후 지연이는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죠. 어느 날 밤 제가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왔을 때 지연이가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용돈을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걸로 책 사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래서 꼭 검사가 될 거야. 아직 애 얼굴의 딸이 너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가 되면 아무도 엄마한테 함부로 못할 거 아니야. 내가 엄마 지켜줄 거야. 내가 그 아줌마 같은 사람들 다신 엄마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특하고 대견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딸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운 것만 같아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더욱 고단해졌지만 목표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딸의 꿈을 위해서라면 제 무릎이 달아지고 손이 뒤틀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일기장들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20년 전 지연이가 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밤에 쓴 일기였습니다. 지연이가 오늘 검사가 되겠다고 했다.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란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어린 것이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렸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한편으론 희망이 보인다. 그래, 순자야 정신 차리자. 저 아이의 꿈을 위해서라도 쓰러지면 안 된다. 지연아 내가 있어. 엄마는 오늘도 견딜 수 있단다. 사랑한다 내 딸. 삐뚤한 글씨 위로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아픔, 그리고 딸에 대한 고마움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강하게 버텨왔어. 내일 그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는 기죽으면 안 돼. 나는 대한민국 검사의 어머니야. 계모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라고.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벽에 걸린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옷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나는 그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내 딸 지연이의 엄마로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일 것이다. 그렇게 굳게 다짐하며 잠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불안하게 뛰어댔습니다. 부디 제발 내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제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제 기대를 비웃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더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셨던 날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날을 이야기할 겁니다. 지연이의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생에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강남 대저택의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광을 내라는 사모님의 성화에 낡은 걸레를 준손에 힘을 주며 타일을 닦고 또 닦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왠지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떨리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나 합격했어.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엄마나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최종 합격.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화장실 바닥이었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30년간의 서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눈녹 사라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작은 단칸방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연이가 아껴둔 돈으로 사온 치킨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고 웃었습니다. 제 딸은 이제 대한민국 검사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로 그 일 그만둬도 돼. 내가 이제부터 엄마 호강시켜 줄게. 지연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합격증보다 더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우리 딸 연수원도 들어가야 하고 자리 잡으려면 아직 멀었어. 엄마는 아직 일할 힘이 있는 걸. 그때는 그저 제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딸의 미래가 활짝 열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고된 노동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제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일을 하는 대저에게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마 같이 일하는 분이 하는 얘기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줌마 딸이 검사가 됐다면서요. 마나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 다 사모님이 좋게 봐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만나님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계모가 키운 애가 검사가 다 되네. 별일이야 정말 용하다. 용해. 그 말에는 축하의 의미가 단 한 조각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혹은 믿을 수 없는 일을 비웃는 듯한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웃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설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다른 가정부들 사이에서도 저는 하루아침에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딸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다른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흥계모 밑에서 자랐다더니 독하게 공부만 했나 보네. 무슨 복을 타고 났길래 쟤만 저렇게 잘 풀리는 거야. 그들의 시기 어린 수근거림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딸의 영광스러운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몇 달 후 연수원을 마친 지연이가 첫 월급을 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지연이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 옷 어때? 우리 엄마한테 딱이네. 지연이는 제게 번듯한 외출복을 한번 사주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떨리로 파는 옷만 입던 제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어색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가 제 손에 하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봉투 안에는 지연이가 처음으로 번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다 가져. 그리고 제발 약속해. 내일부터는 그 일 나가지 않겠다고. 지연이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차마 그러겠노라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써? 이건 우리 딸이 피땀 흘려본 첫 월급인데. 아니야 엄마,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해서 번 돈이라고.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갚을 차례야. 제발.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얼굴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마음 알지? 엄마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돈 때문만이 아니야. 이건 엄마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야. 내 딸 시집 갈 때 남들처럼 번듯한 혼수 하나는 내 손으로 해주고 싶어. 계모 밑에서 자라서 아무것도 없이 시집 간다는 소리 절대 듣게 하고 싶지 않아. 결국 제 진심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지연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가 사준 새 옷과 첫 월급 봉투를 머리맡에 두고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지연이가 제게 수줍게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나 만나는 사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야. 같은 검사인데 집안도 아주 좋대. 아버님이 대기업 회장님이시래.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쁜 마음과 함께 덜컥 겁이 났습니다. 좋은 집안의 검사. 내 딸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좋은 짝이었지만 그 옆에 설제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 과연 나 같은 엄마를 반겨줄까? 남의 집 살림하는 계모라는 걸 알게 되면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희망과 함께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저는 제 존재가 제 과거가 제 딸의 빛나는 미래에 흠집을 낼까봐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회장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차갑게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딸이 그런 대단한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다니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수도를 잠그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실감나게 거짓으로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 잘 됐다. 우리 딸 정말 복도 많네. 그래서 그쪽 부모님은 뵙고, 아니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번 주말에 가볍게 상견례 하자고 하네. 지연이의 얼굴이 수줍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저만이 읽을 수 있는 작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엄마, 왜 그 상견례 자리에서 말이야. 엄마 직업은 그냥 자금가게 하신다고 자영업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배신감과 서러움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했어.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를 내 딸로 품안은 뒤로는 더 악착같이 일했지. 남의 집 변기를 닦고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면서 단 한순간도 내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엄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 엄마 말 들어. 저는 단호하게 지연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밤낮 흘린 땀으로 널 검사 만들었어. 이게 내 훈장이고 내 자부심이야. 너도 엄마가 혹시 부끄럽니? 엄마는 내 앞에서 떳떳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시집갈 그 집안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내 엄마로서 당당하고 싶다. 미안해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지연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딸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엄마는 다 알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 불안의 씨앗은 제 마음속에서 맹렬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오후 제가 식당 일을 가기 전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기어코 제 손을 끌고 동네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는 일찍 나가야 해서 미용실 갈 시간도 없잖아. 오늘 미리 머리 좀 다듬고 영양이라도 받자. 그래야 내일 화장도 잘 받지. 낯선 파마향 냄새와 여자들의 수다 소리로 가득한 공간. 저는 모든 것이 어색해 소파 구석에 움츠어 들어 있었죠. 어머니,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젊은 미용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제 초라한 모습이 거울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세요. 그가 제 머리를 만지며 살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을 활짝 펴며 대답했습니다. 내 딸 상견례가요. 제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순간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제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제 모습이 거울 속에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질끈 묶고만 살았던 머리. 너무나 어색했지만 지연이는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한복대여점이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고운 빛깔의 한복들이 질죠. 어머니는 얼굴이 고우셔서 이런 화사한 색이 잘 어울리세요. 주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지연이가 골라준 연분홍빛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집 작업복만 입던 제가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잠시 빠져들었죠. 그렇게 꿈 같은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빌려온 한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두운 밤이 되자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말린 머리는 제 것이 아닌 가발처럼 어색했고, 고운 한복은 제가 입어서는 안 될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곱디고 온 연분홍색 소매 끝으로 삐져나온 제 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불꽃 투박하고 마디 굵은 손. 그 손이 고운 비단옷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이 손을 내일 사돈될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내 딸을 어떻게 볼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저는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망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정말 지연이 앞길의 짐이 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내 초라함 때문에 이 모든 게 망쳐지면. 그러면 나는 평생 지연이 얼굴을 어떻게 봐.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화려한 한복 치마가 구겨지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등 뒤로 감춘 제 손과 초라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상견례 당일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곱게 올린 머리, 은은한 화장품이 있는 한복까지. 겉모습만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한낱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엄마 정말 예뻐.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문 앞에서 기다리던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아이도 오늘을 위해 정성껏 차려입었더군요. 단정한 정장에 진주 목걸이까지. 제 딸이지만 정말 품이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저는 손에 든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새로 바른 매니큐어 덕분에 손톱은 깨끗했지만 여전히 거칠고 붉은 손등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조차 제 불안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급 호텔에 도착하자 현기증이 날 정도로 화려한 로비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수정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위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혹시 제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티가 나면, 어쩌나 저기 계신 것 같아. 지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텔 나온 지 한쪽에 중년의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급 양복을, 여자는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죠. 특히
여자의 차가운 눈빛이 저희를 훑어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그나마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방금 도착했어요. 앉으세요. 그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거리감이 묻어났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앉아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되려면 집안도 중요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지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제 존재 자체를 값어치를 먹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지연이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차마 그 아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좀 합니다. 애매하게 둘러대려 했지만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일을 좀 더니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데요? 자영업이신가요? 아니면 회사에 다니시나요? 계속되는 추궁에 제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저기 크게 더듬거리는 제 모습을 보다 못한 지연이가 나섰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이었는지 예비 사도는 계속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양이 정말 곱게 자랐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랑은 전혀 안 닮으신 것 같은데 아버님을 닮으셨나 보죠. 남이라도 모르겠어요. 추궁이 계속되자 곤란해하는 딸을 보다 못해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지연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들 하세요. 재혼해서 비록 제배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지연이 정말 제 목숨처럼 가슴으로 아끼며 키웠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계모란 말인가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경멸이 제 가슴을 후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고 지연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 지연이를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검사까지 됐으니. 그런데 아까부터 그 하시는 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예비 시어머니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사 도우미를 합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허두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가정부를 하신다고요. 계모에다가 남의 집 가정부를 그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양 몸을 뒤로 빼기까지 했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그 일로 지연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서 지연이가 주먹을 꽉 쥐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제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안에 계모가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것도 남의 집 살림이나 하시는 분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돌려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자부심이 희생이 사랑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날카롭게 불렀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일하시면서 애를 제대로나 돌봤을까요?
계모들이 그렇잖아요.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그 순간 지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했니? 계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니야.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듯이 제 손이 떨려서 물컵조차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제발, 제발 이 자리가 끝나기를. 제발 더 이상의 모욕은 그래도 검사까지 됐으니 대단하긴 하네요. 남의 집 화장실이나 닦는 계모가 어떻게 그런 교육을 시켰는지.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닌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지연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면 안 된다.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눈물은 이미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도 참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위해서 이 자리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영혼까지 짓밟아 버렸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계모 주제의 지연양이 뭐 교육이나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것도 남의 집 종살이나 하면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 제 존재가 딸의 미래를 망치는 순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수건으로 손을 씁니다. 마치 저와 악수라도 했다가는 무슨 병이라도 옮을 것처럼 여보, 우리 이만 일어나죠. 더 볼 것도 없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남의 집 살림하는 계모가 키우느라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무리 검사라고 해도 결국 뿌리는 속일 수 없는 법이죠. 그 순간 저는 3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으며 들었던 그 모든 모욕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당했지만 지금은 제 딸 앞에서 제가 목숨보다 아끼는 지연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제가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도는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시려고요.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애초에 이런 자리가 어울리지 않으셨으니까.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한복은 비싸 보이는데 빌려 입으셨나 봐요. 이제 보니 손을 보니까 알겠어요. 화장실 청소나 하던 손으로 애를 키우셨겠죠. 그런 더러운 손으로 우리 손자라도 태어나 만진다는 생각하니 엄마 손이 왜 더러워요. 지연이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손이 왜 더럽냐고요. 날 위해 얼마나 고생한 손인데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참 가정부 계모한테 교육받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네. 예비 시어머니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가정부 하느라 애한테 신경이나 썼겠어요. 학교 행사는 제대로 갔을까? 숙제나 제대로 봐줬을까? 아니면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계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제가 뭐 틀린 말했나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그녀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계모 주제에, 그것도 남의 집 종살이나 하던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고 하다니.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의 엄마가 남의 집 변기나 닦는 사람이라니 창피해서 어떻게 사돈이라고 소개하겠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짱 맑은 소리가 호텔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이의 손바닥이 예비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 충격으로 크게 뜨인 눈, 그리고 뒤은 정적. 호텔 라운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웨이터들은 쟁반을 든 채 얼어붙었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자신의 뺨을 감싸주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연이는 똑바로 서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습니다. 종살이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엄마는 남의 집 종살이를 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나온 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나빠요?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지연이는 닦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아세요? 날 키우기 위해서예요. 계모 주제에 네, 맞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아이를 30년간 키웠어요. 지연아, 그만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첫 버스 타고 남의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변기를 닦고 온갖 구박과 모욕을 참아가며 먼 돈으로 날 키웠어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검사 신분증이었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대한민국 검사 신분증이에요. 이게 뭘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우리 엄마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녀는 신분증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당신들이 무시하는 그 가정부일로 당신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 손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말도 안 돼. 이런 무례한 예비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지연이는 계속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안 그랬어요. 왜? 내가 딸이니까.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딸이니까. 지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명절에도 이랬어요. 생일에도 이랬어요. 아플 때도 이랬어요. 왜 나 학원 보내려고, 나 대학 보내려고, 나 사법고시 책 사주려고 호텔 직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지연이의 기세에 눌려 감히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부끄럽다고요. 더럽다고요. 계모 주제에 뭘 안다고요. 지연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보다 1000배만 배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엄마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때 예비 시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도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이요, 뭐가 더 있어요? 지연이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계모 밑에서 자라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엄마가 무릎 꿇고 바닥 닦는 걸 보면서 그 모욕을 참는 걸 보면서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맹세했어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 엄마가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하겠다고. 그 누구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마, 지연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동안 눈물과 함께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런 자리에 앉혀놔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름이, 아픔이, 그리고 사랑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자. 우리 이런 사람들이랑 상대할 필요 없어. 예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던 예비 신랑이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나는 정말 상견례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모욕할 때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들 가세요.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검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비 씨 가족은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호텔 라운지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지연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제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붉은 손이 오늘따라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지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집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한강다리 위였습니다. 지연아 여기서 왜 엄마 잠깐만 바람 좀 쐬고 가요. 지연이는 택시비를 내고 먼저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릴 수밖에 없었죠. 한강다리 위의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4월이었지만 강바람은 여전히 살을 내는 듯 실렸습니다. 지연이는 난간에 기대어서 말없이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진 화장 자국이 볼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다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집안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왜 엄마를 그런 자리에 앉혔을까?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저는 지연이 옆에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지연이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요?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하냐고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처음부터 우리 딸이 그런 집안이랑 엮이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오히려 눈물을 참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우리는 다시 택시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는 내내 제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3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지연이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한복을 벗었습니다. 곱던 연분홍 저고리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지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들어가도 돼. 대답 대신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는 이미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는데 눈은 여전히 빨갰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요. 엄마가 왜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연이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한 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계모, 그래서 뭐요? 엄마는 날 낳아준 엄마보다 더 엄마예요. 가정부,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인데. 지연아, 엄마나 약속할게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최고의 검사가 될게요.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아무도 엄마 앞에서 그런 말 못하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8살 때 엄마 무릎 꿇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이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천천히 털어놓을 곳 없는 제 마음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 별들은 변함없이 빛날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 했습니다.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검사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서민의 검사, 정의의 검사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대기업의 갑질 사건을 맡아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압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정말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강남의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무리 말려도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연이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주방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어이없다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2년 전 그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 집이라면 그 상견례 했던 집 말이야. 네. 어머님이라는 분이 직접 전화했어요.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때 일은 잊고 새롭게 시작하자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도 이제 와서 다시 만나자니요. 근데 엄마,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그 집 회사 비리건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연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저희 어머니는 계모의 남의 집 종살이나 하는 분이라 그런 고귀한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했던 말 그대로요. 지연아, 그랬더니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때는 실수였다. 오해였다. 이제 와서 온갖 변명을 하는데 정말 한심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2년 전과는 다른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남미집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당당한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욕한 댁들과는 이제 어떤 인연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엄마 울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대견해서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를 무시 못해요. 내가 지킬 거예요. 평생 지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엄마를 지키겠다던 8살 꼬마의 약속을 지킨 내 딸이 생각나.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끔찍했던 상견례 이후 저는 다시는 그런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또다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계절 비슷한 시간.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지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지연이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검사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죠. 그때 입구 쪽에서 한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부부와 젊은 남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긴장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비 사돈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방금 도착했어요. 제가 대답하자 그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사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어머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지연 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 그리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더욱 존경스럽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어머님이 혼자서 지연 씨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이해한다는 말도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예비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 아들이 그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지연 씨를 만나게 되어 오히려 영광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사도는 제 일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가 먼저 이야기하자 진심으로 경청해 주었습니다. 가정부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젊었을 때 남의 집 일을 하셨거든요. 그 돈으로 저를 공부시키셨죠. 예비 사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지연이를 만든 어머님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의 어느 맑은 날 결혼식장은 따뜻한 축하 인사로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 축하해요. 놀랍게도 제가 일하는 집에 동료들이 왔습니다. 그동안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줄레는 지연이가 존경하는 선배 검사님이 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날 무렵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부 어머님께서 덕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지연이를 보자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파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 전 난 아이의 새 엄마가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였지만 제게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내 힘들었습니다.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몇몇 하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우리 지연이가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엄마 소리 한마디가 제 모든 고통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지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손수건을 꺼내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아 사랑한다. 엄마가 너를 낳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나를 자랑스럽다고 말해줘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모든 학객이 일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또 하나의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검사장 임명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검사장. 그것도 서민의 편에서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지연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지는 않았지만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밤낮으로 일하시며 저를 뒷바라지해 주신 어머니,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 자리는 어머니의 자리입니다. 어머니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그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후 새벽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지금 병원이에요. 병원 어디 아파 아니요. 그게 배가 아파서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제 거칠었던 손이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만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여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이 이름 뭐로 할까요? 지연이가 침대에 누운 채 물었습니다. 글쎄 예쁜 이름으로 지어야지. 저는 이미 정했어요. 희망이요. 엄마가 제게 희망이었듯이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집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연이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손주 희망이를 돌보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희망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참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할머니, 희망이가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희망아 할머니 여기 있어. 저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가정부였고 계모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사장 이지연의 어머니이자 사랑하는 희망이 할머니 순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한 순자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때로 세상은 사랑보다 의심을 먼저 얹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지켜본 그 사랑은 혈연이 아닌 헌신과 시간으로 완성된 진짜 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말보다 진심을 다해 건넨 마음과 행동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서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사람에게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